1974년 영등포역에 내린 두 형제의 손에는 단돈 몇 푼과 명문대 합격증, 그리고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형은 영등포의 공장 연기 속에서 괴물이 되기로 했고, 동생은 가리봉동의 기름때 속에서 들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핏줄보다 진했던 야망은 결국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게 만들었죠. 성공을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까지 외면했던 형과 그런 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밑바닥에서 성벽을 쌓아 올린 동생.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뜨겁고도 잔인했던 시절 영등포와 가리봉동을 피로 물들인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 당신은 성공을 위해 무엇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처절한 야망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74년 늦가을 영등포역 플랫폼은 서울로 상경한 이들이 뿜어내는 비릿한 땀, 냄새와 석탄 타는 매연으로 자욱했다. 장항선 완행열차의 녹슨 철문을 열고 내린 형제 태준과 태수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황금의 도시가 아니라 시커먼 공장 굴뚝이 도열한 거대한 감옥 같았다. 인근 제분 공장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미세한 밀가루 분진이 눈처럼 흩날려 눈가를 따갑게 찔렀고, 안양천에서 불어오는 썩은 물비린내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긁어댔다. 태주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손바닥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다. 고향의 논밭을 다 팔아치운 돈은 이미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고, 남은 것은 동생 태수의 거친 손마디와 자신의 명문대 합격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태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가 우리가 뼈를 묻을 곳이다.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흙먼지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는다. 태준의 목소리는 영등포역을 울리는 기차의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보다 낮고 서늘했다. 그의 눈은 이미 영등포 공장지대의 거대한 실루엣을 정복해야 할 성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형의 뒤를 따르던 태수는 달랐다. 그는 형처럼 정제된 단어를 쓰지도 앞날을 치밀하게 계산하지도 않았다. 태수의 눈에 비친 서울은 그저 당장 배를 채워야 할 거대한 포도청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주먹과 깡다구뿐이라는 것을 짐승 같은 감각으로 직감했다. 두 형제가 첫 발을 디딘 곳은 가리봉동 오거리 너머 이른바 벌집이라 불리는 쪽방촌이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옆 사람이 돌아눕기도 힘든 좁은 방들이 미로처럼 얽힌 그곳은 수출 산업단지에서 밤낮 없이 미심을 돌리는 여공들과 기름때, 절은 기술공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벽을 타고 진득하게 흘러나왔다. 얇은 합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옆방의 잦은 기침 소리와 희미한 라디오. 노래 가사는 가난의 교향곡처럼 형제의 귓가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태주는 그 좁은 방 천장에 핀 곰팡이를 보며 다짐했다. 이 곰팡이 꽃이 피는 방에서 반드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노라고. 태주는 영등포의 거대 제분 기업인 한성산업의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광목 셔츠를 입고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공장의 모든 장부와 재고 현황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태준에게 성공은 선택이 아닌 처절한 생존이었다. 그는 공장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를 뒤로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점을 정교하게 기록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냉혹한 카드로 활용했다. 그의 야망은 영등포의 거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를 오염시키며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었다. 반면 태수는 가리봉동 구로공단의 지하 금형공장 밑바닥으로 들어갔다. 환풍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하 작업실에서 태수는 뜨거운 쇳물과 씨름하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태수에게 기술은 세상을 향해 휘두를 유일한 몽둥이이자 방패였다. 형, 나는 형처럼 펜대 굴려서 높은 데 올라갈 재주는 없어. 하지만 내 손바닥에 박힌 이 굳은 살만큼은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아. 태수는 밤마다 가리봉 오거리의 선술집에서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밑바닥의 거친 생리와 뒷골목의 질서를 몸으로 익혔다. 그는 공장주들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동료들을 대신해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가리봉동의 들개로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에게 첫 번째 치명적인 균열이 찾아왔다. 태준이 소속된 한성산업관리팀에서 창고에 쌓인 변질된 밀가루를 포대 가리하여 가리봉동 노동자들이 주식으로 먹는 저가 국수 공장으로 전량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태준은 이 계획의 실무를 맡게 되었고 그 밀가루가 결국 제 동생 태수와 가리봉동 여공들의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우연히 공장에 들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수는 형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형,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야? 가리봉동 여공들이, 내 친구들이 그 썩은 밀가루로 끼니 때우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수의 사나운 포효의 태주는 차갑게 서류를 덮고 안경을 고쳐 썼다. 태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다. 이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줄 줄이 비엔나처럼 엮인 우리 가족이 산다. 내가 기술 배울 미천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인이 양심이니 하는 건 배부른 놈들이나 찾는 사치일 뿐이다. 태준의 냉소적인 태도에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형이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생존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태수에게는 끓는 쇳물보다 더 뜨거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형제는 좁은 벌집 방에서 서로의 가슴에 맺힌 울분과 배신감을 토해내며 뒤엉켜 싸웠다. 형제의 싸움 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온 가리봉동 골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야망을 향해 가는 서로 다른 길의 서곡이자 훗날 벌어질 거대한 대결의 전조였다. 태주는 입술이 터진 채로 거울을 보며 결심했다. 동생의 증오마저 발판 삼아 올라가겠다고. 태수는 형의 차가운 눈빛을 기억하며 다짐했다. 언젠가 형이 쌓아 올린 그 가짜 성벽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노라고. 영등포의 거대 자본과 가리봉동의 뜨거운 노동력. 두 지역은 경인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지독하게 증오했다. 태주는 영등포의 질서 속에서 포식자가 되기를 꿈꿨고 태수는 가리봉동의 무질서 속에서 약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갈망했다. 형제의 야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겨울이 찾아온 가리봉동 벌집촌의 새벽은 지독하게 시리고 잔인했다. 공동 세면장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터져버렸고 공단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엔 하얀 입김이 서글프게 서렸다. 태주는 낡은 외투깃을 바짝 세우며 영등포행 첫차에 몸을 실었고 태수는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을 걸친 채 공단 정문을 향해 어둠을 뚫고 뛰었다. 두 사람의 발길은 서로 다른 곳을 향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똑같이 붉은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격동의 70년대 야망의 벌집에서 피어난 두 형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을 축하하는 서곡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뼛속까지 시린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가리봉동의 불빛을 보며 차갑게 뇌내었다. 두고 봐라. 서울, 내가 너를 통째로 삼켜주마.
같은 시각 공장 바닥에 엎드려 기계를 닦던 태수는 시커먼 기름을 닦아내며 하늘을 보았다. 형, 기다려. 내가 형보다 더 높은 곳에 가리봉동의 깃발을 꽂을 테니까. 형제의 운명은 이제 영등포의 거대 공장들과 가리봉동의 좁은 골목들을 가로지르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뜨겁고도 아픈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1975년의 봄은 가리봉동에 찾아오지 않았다. 영등포와 부평을 잇는 경인로 확장 공사의 거대한 물결은 가리봉 오거리를 집어삼키려 들었고 국가 산업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수만 명의 노동자가 몸을 뉘던 벌집들은 도시의 암세포로 규정되어 도려내질 위기에 처했다. 태준이 몸담은 한성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가리봉동 일대의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권을 따냈고 그 최전방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낼 철거기획팀장으로 임명된 이는 다름 아닌 태준이었다. 그는 이제 빳빳하게 날이 선 코트깃을 세우고 자신이 불과 몇 달 전까지 몸을 뉘었던 가리봉동의 좁은 골목을 정복자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아, 이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너는 한성산업의 최연소 이사가 된다.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발전이라는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려면 작은 돌멩이 몇 개는 으깨지는 법이야. 한성산업 사주의 차가운 격려는 태준에게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태준은 밤마다 가리봉동의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색 펜으로 철거 구역을 그어나갔다. 그 붉은 선 위에는 동생 태수가 일하는 금형 공장이 있었고 고향에서 올라온 어린 여공들이 쪽잠을 자는 단칸방들이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밤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철갑과 같은 야망을 채워 넣었다. 반면 태수는 가리봉동의 가장 밑바닥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결집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고 쫓겨난 이들, 방세를 못 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여공들, 그리고 거친 삶에 찌든 청년 기술자들이 태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태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위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가리봉 오거리 광장에 섰다. 우리가 만든 신발로 돈 벌고 우리가 만든 옷 입고 떵떵거리는 놈들이 이제는 우리 잠자리까지 뺏으려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에게 남은 건 저 시커먼 안양천 물바닥뿐이다. 태수의 포효는 가리봉동의 낡은 지붕들을 흔들었고 소외된 자들의 가슴 속에 투쟁의 불꽃을 지폈다. 철거가 시작되던 날 아침 가리봉동은 짙은 안개와 함께 전운이 감돌았다. 태준은 수백 명의 용역과 중장비를 앞세우고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확성기가 들려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눈빛은 태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늘부로 이 지역은 법적 철거 구역입니다. 자진 퇴거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강제 집행이 실시될 것이며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차가움을 유지했지만 건너편 선봉에 선 태수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짧게 휘청였다. 태수는 망치를 든 채 형의 앞을 가로막았다. 형, 정말 이럴 거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진짜 잊었어? 우리가 서울 올라와서 첫날 밤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 채우며 여기서 성공하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형이 지금 부수려는 건 이 낡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목숨줄이야. 태수의 절규에 용역들이 움츠러들었지만 태준은 차갑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진격의 신호였다. 철거 시작해. 태준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가리봉동의 첫 번째 담벼락을 무너뜨렸다. 아비규환이었다. 여공들의 비명과 노인들의 울음소리가 영등포 공장지대의 소음과 뒤섞였다.
태수는 용역들의 몽둥이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형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수십 명의 사내에게 눌려 진흙탕 바닥에 처박혔다. 태주는 그 광경을 외면하며 무너져가는 벌집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벽이 허물어진 방 안에는 누군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낡은 고무신 한 짝과 가족사진 한 장이 뒹굴고 있었다. 태주는 그것들을 짓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밟은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파편들이었다. 철거가 끝난 뒤 가리봉동은 전쟁터와 같은 폐허로 변했다. 태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태주는 한성산업본사 회의실에서 최우수 성과자라는 표창을 받았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태준의 혀끝에는 여전히 가리봉동의 흙먼지 맛이 맴돌았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고향의 순수했던 청년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변해 있었다. 출소한 태수는 더 이상 금형 공장의 순박한 기술공이 아니었다. 그는 가리봉동의 폐허 위에 야망의 사단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다. 그는 철거 현장에서 살아남은 청년들과 함께 건설 현장의 자빌부로 시작해 형이 지은 건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만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형이 이 도시를 시멘트로 덮겠다면 나는 그 밑바닥을 파서 형을 주저앉힐 거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태수는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기차를 보며 이를 갈았다. 영등포와 가리봉동을 잇는 경인로는 이제 형제의 피로 물든 경계선이 되었다. 태주는 거대 자본의 힘을 빌려 더 높은 빌딩을 세우며 하늘에 닿으려 했고 태수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모아 그 빌딩의 뿌리를 흔들 준비를 마쳤다. 격동의 1970년대 중반 야망의 벌집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더 독하고 지독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밤 태주는 영등포의 화려한 사무실 창가에서 가리봉동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불이 꺼진 채 거대한 물류 창고의 골조만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도 저 골조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음을 느꼈다. 반면 가리봉동 뒷골목의 허름한 대포집에 모인 태수와 청년들은 뜨거운 육개장을 나눠 먹으며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눈빛은 장마철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매서웠다. 형제의 야망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서로를 파멸시켜야만 끝이. 나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겨누는 전쟁의 나팔 소리였다. 태주는 장부를 덮으며 은조렸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없다. 태수는 망치를 고쳐쥐며 대답했다. 형, 그 길 끝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지옥에서 보자고. 1976년의 영등포는 낮보다 밤이 더 뜨거웠다. 공장의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는 소음 위로 뉴마이너스 서울 나이트클럽의 네온 사인이 선열처럼 붉게 넘실거렸다. 한성산업의 상무로 파격 승진한 태주는 이제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 대신 몸에 딱 맞는 맞춤 양복을 입고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계 진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재벌가 자제들이 독한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태주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무대 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고향 소꿉친구이자 태준과 태수가 동시에 가슴에 품었던 여인 미자였다. 미자는 가난한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영등포의 밤무대로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리봉동 벌집촌의 고단함과 고향 앞바다의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온 미자를 기다리는 것은 거친 사내들의 희롱이었지만 태주는 그 광경을 그저 차가운 눈으로 지켜만 보았다. 지금의 태준에게 미자는 그리운 정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 없는 성공 가도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는 미자에게 다가가는 대신 옆에 앉은 사주의 딸이자 약혼 여인 혜린의 잔에 조용히 술을 채웠다. 그 같은 시각 태수는 가리봉동 뒷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기름때 묻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을 모아 대도 건설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다. 말이 건설사지 실제로는 철거 현장에서 나온 자재들을 수거해 파는 잡동사니 창고에 가까웠지만 태수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형 태준이 기획하는 대형 정부 청사 건립 사업의 하도급 입찰 정보를 입수했다. 형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기 위해 태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리봉동 사람들의 쌈짓돈을 긁어 모아 무모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님, 정말 이 판에 뛰어드실 겁니까? 한성산업은 재벌입니다. 우리 같은 가리봉동 똥개들이 덤빈다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라고요. 부하 직원인 만득의 걱정 섞인 말에 태수는 투박한 망치를 탁자 위에 내리쳤다. 똥개도 물어뜯으면 피가 나는 법이야. 태준이 형은 위만 보느라 발밑이 썩어가는 줄 몰라. 우리는 그 밑바닥부터 무너뜨린다. 태수는 밤마다 미자가 노래하는 나이트클럽 뒷문을 서성였다. 형과는 달리 그는 미자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자가 무대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정류장까지 말없이 뒤를 따랐고 그녀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주저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태수에게 미자는 지켜야 할 마지막 순수이자 형에게 뺏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존심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입찰 당일 영등포 한복판의 대형 회의실에서 세 사람을 마주하게 했다. 태주는 한성산업의 대표로 태수는 이름도 생소한데도 건설의 소장으로 마주섰다. 태주는 낡은 점퍼를 입고 나타난 동생을 보며 경멸 섞인 실소를 터뜨렸다. 태수야,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이 판은 내가 노점상 단속 피하듯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서 미싱이나 고쳐라. 형, 그 잘난 입신양명이 사람 눈을 이렇게까지 멀게 만들었나? 형이 설계한 그 건물들 모래 위에 쌓은 성이야. 내가 그 모래가 얼마나 차가운지 오늘 가르쳐 줄게. 입찰 결과는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태주는 전공법으로 로비를 펼쳤지만 태수는 가리봉동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저가 고품질 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비록 최종 낙찰은 한성산업에 돌아갔지만 대도 건설이 보여준 기술력과 단결력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주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 동생의 성장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주는 비밀리에 미자를 불러냈다. 영등포 역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요정의 방에서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마주 앉았다. 미자야, 이 돈 갖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약혼 소식 들었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태준이 내민 두툼한 돈봉투를 보며 미자는 처연하게 웃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태준 오빠 눈엔 내가 아직도 그 가난했던 어촌 소녀로 보여요? 아니, 오빠는 지금 오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 화려한 옷 안에 숨긴 추악한 욕망이 들통날까봐 내가 겁나는 거겠지. 미자는 돈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태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태준의 고개가 꺾였다. 그 뺨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훑고 지나갔다. 요정을 나온 미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빗속에서 담배를 태우던 태수였다. 태수는 말없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미자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미자야, 형 때문에 울지 마. 저 인간은 이제 우리가 알던 태준 오빠가 아니야. 그냥 괴물이지. 태수는 미자를 품에 안았다. 미자는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가리봉동의 빗소리가 두 사람의 슬픔을 덮어주었다. 영등포의 붉은 네온 사인은 그들의 등 뒤에서 여전히 비릿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소유하지 못할 바엔 파괴하겠다는 도끼가 그의 눈을 시퍼렇게 물들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대도 건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미자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을 압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 형제 사이에는 핏줄의 정 따위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오직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끝나는 잔인한 사냥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영등포와 가리봉동. 하나는 성공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고 하나는 밑바닥에서 뒤집기를 준비하는 두 거대한 에너지가 미자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격동의 70년대 후반 야망의 불길은 이제 사랑마저 집어삼키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는 이제 비명처럼 들려왔고 경인로의 가로등은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듯 깜빡거렸다. 태주는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태수야. 누가 진짜 이 시대의 주인인지. 태수는 빗속을 걸으며 다짐했다. 형이 가진 거 다 뺏어줄게. 미자도 저 영등포의 높은 빌딩들도 전부 다. 1977년의 겨울은 유독 가혹했다. 영등포의 마천루를 집어삼킬 듯 기세를 올리던 한성산업의 태준에게 날아든 것은 승전보가 아닌 고향. 서천에서 온 전보 한 통이었다. 모친 위독, 즉시 낙향바람. 태준은 빳빳하게 풀이 죽은 서류 더미 위로 전보를 내려놓았다. 그의 곁에는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고르던 약혼녀 혜린이 서 있었다. 태준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처절하게 지우려 했던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다시 찍는 일과 같았다. 태준은 비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병원비 보내고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 그 시각 가리봉동의 대도 건설 사무실에서 태수는 전보를 받자마자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형의 배신으로 자금줄이 막혀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소식 앞에서는 야망도 복수도 사치였다. 태수는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미자와 함께 서해안의 찬 바람을 뚫고 고향으로 달렸다. 그의 가슴 속엔 형에 대한 증오보다 평생 자식들의 야망,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다 닳아버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소용돌이쳤다. 고향 집은 3년 전 형제가 떠날 때보다 더 초라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갯벌의 짠 바람에 석가래는 사가버렸고 방 안에서는 낡은 장판 위로 찬 기운이 배어나왔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준이는 우리 큰아들은 같이 안 왔냐? 그 한마디에 태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거짓말을 했다. 형은 지금 나라에서 큰일을 맡아서 조금 늦는데요. 금방 올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 거짓말을 믿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감기지 않는 눈으로 문 밖을 바라보았다. 결국 태준이 고향 땅을 밟은 것은 어머니가 숨을 거둔 뒤 상여가 나가는 날 아침이었다.
그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반짝이는 구두가 갯벌의 진흙탕에 닿는 것을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태주는 가식적인 조객의 모습으로 상주석에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참았던 폭발음을 내뱉으며 형의 멱살을 잡았다.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어머니가 눈도 못 감고 형 이름만 부르다 가셨어. 그 잘난 성공이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보다 중요했냐고. 태수의 주먹이 태준의 얼굴을 강타했다. 태준은 진흙바닥에 나뒹굴었으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일어났다. 태수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 와서 통곡한다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시냐? 나는 내 방식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라 믿었다. 너처럼 밑바닥에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평생 가난뱅이 신세 못 면해. 태준의 냉혹한 말에 태수는 실소했다. 형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한성산업이라는 기계의 부속품이지. 형이 그렇게 지키려던 그 잘난 자리,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해. 태수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무명 보따리를 태준의 발 앞에 던졌다. 그 안에는 태준이 서울에서 보내온 돈봉투들이 뜯기지도 않은 채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이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태준은 혜린의 집안으로부터 무서운 소식을 듣는다. 태수가 한성산업이 영등포 공장지대 확장을 위해 정치권에 상납한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입수하여 언론에 폭로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눈을 번뜩였다. 이제 동생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영등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서에게 명령했다. 때도 건설을 완전히 매장해라. 그리고 태수가 입수한 장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수해. 태수는 영등포로 돌아오자마자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그는 미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가리봉동 청년들과 함께 한성산업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태준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태수가 믿었던 동료 만득이 태준의 돈에 매수되어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넘겨주었고, 그때도 건설 사무실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태수는 영등포의 한성산업 본사 옥상으로 형을 불러냈다. 밤바다처럼 검은 영등포의 공장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형,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가리봉동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 형도 결국 저 개미 중 하나였어. 이 장부 비록 반쪽짜리지만 형 인생을 끝내기엔 충분해. 태수가 흔드는 장부를 보며 태준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태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법은 내 편이고 언론도 내 편이다. 내가 소리쳐봤자 세상은 내 말을 믿어. 너는 그저 형의 성공을 질투한 미친놈으로 기억될 뿐이야.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미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태준도 태수도 몰랐던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태준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돈봉투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태준의 아버지가 과거 한성산업의 전신인 공장에서 사고로 죽어갈 때 회사가 작성했던 사고 은폐 합의서였다.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밑바닥에서 그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했어. 미자는 피 맺힌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빠는 야망에 눈이 멀어 오빠의 뿌리조차 보지 못한 거야. 오빠가 지킨 그 성은 아버지를 죽인 피 위에 세워진 거라고. 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원수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복수보다 잔인하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태수는 장부를 옥상 밖으로 던져버렸다. 형, 이제 됐어. 이 종이 조각 없어도 형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태수는 미자의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갔다. 태주는 홀로 남겨진 옥상에서 차가운 영등포의 바람을 맞으며 통곡했다. 그의 발밑으로 보이는 영등포의 네온 사인은 이제 화려한 성공의 빛이 아니라 아버지를 삼킨 거대한 무덤의 불빛처럼 보였다. 격동의 70년대가 저물어가는 밤 야망의 벌집은 완전히 불타버렸다. 형제는 서로를 파괴하며 성공의 정점에 서려 했으나 남은 것은 고향 갯벌의 짠 비린내와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태주는 그날 밤 한성산업의 기밀 서류들을 불태우고 자취를 감췄고 태수는 가리봉동의 작은 공터에서 다시 망치를 들었다. 미자는 영등포의 밤무대를 떠나 이름 없는 시골 학교의 음악선생으로 돌아갔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야망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긴 한숨 소리였다. 형제의 야망은 재가 되었으나 그 재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첫 숨을 내쉬고 있었다. 1987년의 서울은 최루탄 연기와 올림픽을 앞둔 건설의 굉음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영등포의 낡은 공장지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데도 그룹의 태수가 있었다. 그는 가리봉동의 작은 공터를 지켰던 의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형이 가졌던 것보다 더 높고 견고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렸다. 태수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흉터와 단단한 고집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10년 전 어머니를 묻던 그날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집무실로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한성산업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 중인 강남 신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 비리 정황과 그들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정경유착의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수야,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심장을 들이받을 시간이다. 태준이었다. 10년 전 영등포의 옥상에서 통곡하며 사라졌던 형, 야망의 눈이 멀어 제 뿌리를 부정했던 그 태준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한성산업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채 시장의 큰손, 박 선생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태준은 화려한 양복 대신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화려한 사무실 대신 남대문의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혀 얻은 모든 정보와 자금을 동생 태수에게 넘겨주며 스스로 한성산업을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두 형제는 비가 내리는 가리봉동의 낡은 대포집에서 10년 만에 마주 앉았다. 형, 살아있었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투박한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죽지 못해 견뎠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의 손을 잡고 그놈들의 개가 되어 살았던 내 영혼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말이다. 태수야, 이번 판은 내 목숨을 건 도박이다. 너는 그저 내가 터뜨린 불꽃 위로 대도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된다. 태준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그는 한성산업이 무리한 확장을 위해 끌어다 쓴 사채를 일시에 회수하여 자금줄을 말리고 동시에 태수가 입수한 비리 장부를 언론에 터뜨려 그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성산업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정치권의 거물들을 포섭하여 태수의 대도 건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태준의 정체를 눈치채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자객들을 보냈다. 운명의 날 한성산업의 창립 기념 연회장. 태준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당당히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죽어갈 때 회사가 작성했던 사고 은폐 합의서의 원본을 뿌렸다.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무덤이다. 오늘 나는 이 무덤을 부수러 왔다. 태준의 외침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시각 태수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성산업의 정경유착 리스트를 공개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자들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태수의 단호한 선언은 전국의 텔레비전 중계망을 타고 흘러나갔고 분노한 시민들이 한성산업 본사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성산업의 사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태준을 인질로 잡고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다. 10년 전 형제가 대립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태수는 형을 구하기 위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형, 내려와. 이제 끝났어. 태준은 사주의 목에 칼을 겨눈 채 태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태수야, 내 야망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너는 깨끗한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어머니 곁으로 갈 때는 이놈 하나는 데리고 가야지. 태준은 사주와 함께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지려 했다. 그 순간 태수가 형의 손을 꽉 잡았다. 형, 죽지 마. 아버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우리 형제가 다시 손을 잡는 거였어. 제발 살아서 속죄해. 태수의 눈물이 태준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뜨거운 온기에 태준의 차가운 복수심이 녹아내렸다. 태준은 칼을 버리고 태수의 손에 끌려 올라왔다. 형제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다. 영등포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욕망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치유의 빛이었다. 사건 이후 한성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대도그룹은 그 잔해를 흡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건설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태준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옥고를 치렀으며 태수는 매주 형의 면회를 가며 새로운 설계를 논의했다. 미자는 두 형제가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서천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묘소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1988년 올림픽의 함성이 잠잠해진 어느 가을날 태준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태수는 낡은 지프차를 몰고 형을 마중 나갔다.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영등포의 거물도 가리봉동의 투사도 아니었다. 그저 고향의 짠 비린내가 그리운 평범한 두 형제였다. 형, 고향에 가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전어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태수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형제를 태운 차는 매연 가득한 서울을 벗어나 푸른 갯벌이 기다리는 남쪽으로 달렸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이제 비명도 야망의 나팔 소리도 아니었다.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따뜻한 안부의 소리였다. 형제의 야망은 타버렸으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10년 전 태준의 명령으로 중장비가 들이닥쳐 비명과 먼지 속에 사라졌던 가리봉동의 옛 벌집. 터는 이제 거대한 공사 현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세워지는 것은 차가운 물류 창고나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었다. 대도그룹의 태수와 옥고를 치르고 돌아와 현장의 낮은 곳에서 다시 망치를 잡은 태준,
두 형제가 힘을 합쳐 짓고 있는 가리봉 희망주택이었다. 그것은 집 없는 여공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익적 공동체 주택이었다. 태수는 형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다. 형, 이제 그만 미안해해.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 광경 보시면 우리 강아지들 잘한다고 박수 치실 거야. 태수는 형이 징역을 사는 동안대도 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결코 영등포의 화려한 사무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가리봉동 현장으로 출근해 인부들과 함께 흙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형이 잃어버렸던 사람의 향기 다시 대도 그룹의 경영 철학으로 심었다. 두 형제는 이제 경인로를 사이에 둔 적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날 현장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미자가 방학을 맞아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고향 서천에서 직접 담근 김치 보따리와 식은 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은 1974년 처음 서울의 상경의 벌집 방에서 나눠 먹던 그 가난한 상차림처럼 공사판 한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밥을 먹었다. 영등포의 화려한 요정에서 마시던 양주보다 가리봉동. 찬바람 속에서 마시는 뜨거운 숭늉 한 사발이 그들의 마음을 더 깊게 데워주었다. 미자는 두 형제를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준 오빠, 태수야. 우리가 참 멀리도 돌아왔네. 그치? 미자의 말에 태준은 먼 영등포의 하늘을 보았다. 거대했던 한성산업의 건물들은 이제 다른 주인을 찾아 이름을 바꿨고 자신들이 겪었던 투쟁의 역사는 도시의 화려함 뒤로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서운하지 않았다. 자신이 세운 이 희망주택에 창감하다. 밤이 되면 켜질 따뜻한 불빛들이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990년 1월 1일 마침내 가리봉 희망주택의 입주식이 열렸다. 화려한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15년 전 철거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수키 할머니, 이제는 중년이 된 옛 구로공단의 여공들, 그리고 대도 건설의 초창기 멤버인 만드기와 그 가족들이 모였다. 태준과 태수는 문 앞에서 입주민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열쇠를 건넸다. 그것은 단순히 방 한 칸의 열쇠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용서의 열쇠였다. 태수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사람이 사는 집은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온기로 짓는 거라고. 이제야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집 한 채를 지어 올린 것 같다. 태준의 말에 태수는 형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형, 이제 우리 진짜 성공한 거 맞지? 돈이나 권력 같은 거 말고 진짜 우리 인생 말이야. 두 형제는 가리봉동의 밤하늘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영등포의 기계 소음도 경인로의 자동차 경적 소리도 집어삼키지 못할 만큼 맑고 높았다. 영등포역의 기적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15년 전에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고동 소리였다. 형제는 알고 있었다. 비록 야망의 불길에 타버린 청춘이었지만 그제 속에서 피어난 이 사랑과 화해의 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벌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리라는 것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몸소 겪어낸 태준과 태수. 그들의 야망은 졌으나 그들의 인생은 비로소 만개했다. 가리봉동의 푸른 달빛 아래 두 형제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 길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야망의 성체였다.